이보쇼, 당장 멈추란 말이오. 그 장부는 틀렸소. 쌀가마니의 수가 맞지 않는단 말이오. 마포 나루터의 왁자지껄한 소음과 비릿한 젓갈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앳되지만 서슬퍼런 고함이 허공을 갈랐다.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등짝들이 짐을 나르느라 분주히 오가는 와중 뱃머리에 서 있던 송상개성상인의 늙은 석이 최 노인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다. 그의 손에는 닳고 다른 주판이 들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는데 수백 석의 미곡을 검수하느라 눈앞이 핑핑 돌 지경이었던 차에 난데없는 회방꾼이 나타난 것이었다. 뭐라, 내 이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감히 상단의 검수 자리에 끼어든단 말이냐, 썩 꺼지지 못할까. 최 노인의 호통에 주변의 짐꾼들이 킬킬거리며 일손을 멈추고 구경을 하려 들었는데 그 소란의 중심에는 남루한 벗을 걸치고 얼굴에 숯검정이 잔뜩 묻은 한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의 눈빛만은 굶주린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그는 주판 하나를 튕기지도 않은 채 볏짚처럼 쌓여있는 쌀가마니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노인장께서 방금 200하고도 97이라 적으셨으나 저기 쌓인 것은 분명 300하고도 5이요. 배 밑창에 깔린 습기 먹은 가마니 8개를 셈에서 빼먹으셨고 반대로 건너편의 짐꾼들이 몰래 빼돌려 덮어둔 빈 가마니 2개를 더하여 계산하셨으니 이대로 장부를 마감하면 상단은 쌀 10가마니 값을 고스란히 날리는 셈이요. 소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설마 하는 표정으로 다시 검수를 시작한 최 노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주판알이 탁 하고 멈추는 소리와 함께 최 노인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한여고 300하고도 5, 내 말이 맞구나. 그 순간 소년 칠성 키싱은 안도의 한숨 대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었으니 이것이 훗날 조선 팔도의 돈줄을 주무르게 될 전설적인 거상 주샹의 초라하고도 기이한 등장이었다. 사실 칠성이 이토록 숫자에 밝은 재주를 가진 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였으니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서당 훈장님에게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맞고 쫓겨난 천하의 둔재로 불리고 있었다. 칠성이 살던 고향 마을 서당에서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으나 유독 칠성의 목소리만은 들리지 않거나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웅얼거릴 뿐이었다. 하늘 천따지 거물현 누루황. 칠성은 낡아빠진 천자문 책을 펴놓고 멍한 눈으로 글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들에게는 성현의 지혜가 담긴 문자로 보이는 그것들이 칠성의 눈에는 그저 징그럽게 꼬물거리는 지렁이나 의미 없이 흩어진 먹물 자국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글자 하나를 외우려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쉴 수가 없었으며 훈장님이 뜻을 새겨보거라 하고 호통을 치면 칠성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훈장님이 헛기침을 3번 하셨고 회초리를 2번 고쳐 잡으셨으며 마루 틈새로 개미가 5마리 지나가는구나 하는 쓸데없는 숫자들만이 둥둥 떠다녔다. 어느 날 참다 못한 훈장님이 칠성의 종아리를 걷어 올리게 하고는 불호령을 내렸다. 내 이놈 남들은 달포면 때는 천자문을 3년이 지나도록 못 떼니 너는 정령소나 돼지보다 못한 놈이로구나. 내 더 이상 너를 가르칠 수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칠성은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고 쫓겨나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픔 때문이 아니라 서당 문턱을 넘는 순간 보인 처마 밑에 매달린 곶감이 정확히 42개라는 사실이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을 기다리는 것은 부모님의 참담한 한숨과 저런 칠푼이 같은 놈을 낳아 미역국을 먹었다니 라는 어머니의 탄식뿐이었고
그날 밤 칠성은 주섬주섬 옷까지 몇 벌을 챙겨 달빛이 창백하게 비추는 방문을 열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그에게 고향은 자신의 재능을 멍청함이라 낙인 찍은 감옥과도 같았다. 정처없이 걷고 또 걸어 도착한 곳이 바로 한양의 관문이자 물화가 집산하는 마포 나루터였는데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딘 순간 칠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뜨겁게 뛰는 것을 느꼈다. 서당의 고리타분한 묵향 대신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와 땀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곳에는 죽어있는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숫자들이 펄떡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상인들이 흥정하는 소리, 엽전 꾸러미가 절그럭거리는 소리, 물건의 시세가 오르내리는 긴박한 눈치 싸움. 그 모든 것이 칠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뱃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정도로 굶주렸지만 장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오가는 사람들의 보찜 개수와 전표에 적힌 숫자를 훔쳐보며 그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한 기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렇게 며칠을 거짓골로 장터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송상도방상단, 지부의 진군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비쩍 마른 몸이라 퇴짜를 맞을 뻔했으나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겨우 집 나르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비록 하루 종일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나르느라 어깨 살이 터지고 무릎이 꺾일 듯한 고된 노동이었지만 칠성은 틈틈이 상단의 서기들이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훔쳐보며 상업의 흐름을 익혀나갔다. 칠성은 남들이 아이고 죽겠네 하며 곡소리를 낼 때 오늘 들어온 소금은 500가마 나간 것은 320가마 창고에 남은 것은 180가마여야 하는데 어째서 170가마밖에 보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품으며 장터의 생리를 본능적으로 깨우치고 있었다. 그렇게 짐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칠성의 운명을 뒤흔들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송상 마포 도방의 창고주기인 마달소라는 자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게 된 것이었다. 마달소는 겉으로는 사람 좋게 웃으며 짐꾼들에게 막걸리 한 사발씩을 돌리는 인심 좋은 형님 행세를 했지만 칠성의 날카로운 눈썰미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칠성은 며칠 전부터 마달소가 야밤에 몰래 창고 문을 열고 정체불명의 사내들과 속닥거리는 것을 목격했는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날 이후로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창고에 쌓인 물건의 숫자가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쌀 한두 대, 비단 한두 필 정도의 사소한 오차였기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으나 칠성의 머릿속 주파는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하루에 쌀 2대씩이면 한 달이면 연말 1년이면 72말. 이것은 쥐새끼가 쌀독을 파먹는 것이 아니라 구렁이가 통째로 삼키려는 형국이로다. 칠성은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칠성은 빗소리에 묻혀 들려오는 수레바퀴 소리에 잠을 깼고 홀린 듯이 창고 쪽으로 기어갔다. 번쩍이는 천둥 번개와 함께 창고 문이 열리는 찰나 칠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단의 가장 비싼 물품인 최상품 고려 인삼 상자를 몰래 빼돌려 수레에 싣고 있는 마달소의 등짝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으나 칠성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도둑이야 라고 외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땡전 한 푼 없는 짐꾼 신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증거도 없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도둑으로 몰려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한다면 자신을 짐승 취급했던 서당 훈장님이나 자신을 버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비겁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갈등이 칠성의 내면을 휘감았다. 마달소가 인삼 상자를 덮고 은밀히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글을 읽지 못해 쫓겨난 천치일지 모르나 샘을 속이는 자는 용서할 수는 없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탐욕뿐이다. 칠성은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결심했다. 이 거대한 상단의 비리를 밝혀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노라고. 그것은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숫자라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는 칠성만의 방식이자 세상에 대한 오기 어린 도전장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상단의 대행수 다잉슈가 시차를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비록 가진 것은 비상한 머리와 두둑한 배짱뿐이었지만 소년 칠성의 눈동자는 마포 앞바다의 물결보다 더 깊고 어둡게 일렁이고 있었다. 칠성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 뼈마디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과 함께 시작되었다. 마포 나루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으나 칠성의 등짝은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식은땀으로 마를 날이 없었다. 소금 가마니의 무게는 장정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묵직했으니 열서너 살 남짓한 소년의 어깨가 견디기에는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다. 이놈아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해 발놀림이 군뱅이보다 못하구나. 작업반장의 채찍 같은 호통이 귓전을 때릴 때마다 칠성은 아래 십수를 꽉 깨물며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남들의 눈에 비친 칠성은 그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만 하는 말귀, 어두운 곰탱이이거나 서당에서도 쫓겨난 반푼이에 불과했다. 동료 짐꾼들조차 쉬는 시간이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탁주를 들이키며 칠성을 안주 삼아 씹어대곤 했다. 저 칠성이 녀석 좀 보게. 또 허공을 쳐다보며 넋을 놓고 있네. 저러니 글 공부는커녕 제 밥벌이나 제대로 하겠나. 그들은 칠성이 멍하니 하늘을 응시하거나 땅바닥의 개미떼를 쳐다보는 것을 보며 혀를 찼지만 실상 칠성의 머릿속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숫자의 탑이 쌓이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방금 날은 소금 가마니가 50개 가마니당 무게가 12간 그렇다면 오늘 상단이 벌어들일 운송료는 엽전 2냥 서푼. 칠성은 고통스러운 노동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 세상 만물을 숫자로 치환하여 끊임없이 계산하고 또 계산했다. 그것만이 비루한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칠성의 이러한 비상한 재주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지난번 선착장에서 최 노인의 장부 실수를 지적한 사건은 상단 내에 알게 모르게 소문이 퍼졌고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감시해야 할 창고직이 마달소의 귀에도 들어갔다. 마달소는 칠성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꽤 죄죄한 몰골 속에 감춰진 형형한 눈빛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으나 틈만 나면 장부 주변을 기웃거리는 그 집요함이 영 꺼림칙했던 것이다. 게다가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인삼상자를 빼돌리던 자신의 뒤통수에 꽂히던 서늘한 시선을 마달소는 기억하고 있었다. 비록 어둠 속에 숨어 있어 누구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으나 짐승적인 감각으로 그것이 칠성임을 직감했다. 저 쥐새끼 같은 놈을 그냥 두었다가는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 마달소는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상단에 오랜 독버섯처럼 교활하고 잔인한 자였다. 그는 칠성을 단순히 쫓아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아예 다시는 입도 뻥끗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려야 후환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며칠 뒤 상단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다. 송상 대행수가 각별히 아끼는 호박 우우포 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이는 대행수가 청나라 상인에게 선물 받은 귀한 물건으로 그 값어치가 기와집 한 채에 달하는 보물이었다. 당장 짐꾼놈들을 마당으로 집합시켜라. 내 이 도둑놈을 잡아 요절을 낼 것이다.
대행수의 불호령에 수십 명의 짐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마달소가 나서서 짐꾼들의 보찜과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짐짓 엄정한 표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맨 뒷줄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칠성의 앞에 멈춰섰다. 칠성은 마달소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마달소의 눈은 웃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차가운 살기가 번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 보자. 우리 칠성이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형평성을 위해 너도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마달소는 능청스럽게 칠성의 낡은 배 보따리를 낚아채더니 거칠게 바닥에 쏟아부었다. 그 순간 낡은 옷가지와 함께 영롱한 주황빛을 띠는 호박 놀이개가 툭 하고 흙바닥에 떨어졌다. 헉. 주변의 짐꾼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고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저것은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맹세코 저 물건에 손끝 하나 댄 적이 없습니다. 칠성이 다급하게 외쳤으나 마달소는 기다렸다는 듯 칠성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천둥 같은 고함을 질렀다. 내 이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오리발을 내밀어 평소에 숫자를 좀 안다고 거들먹거리더니 그 비상한 머리로 도둑질이나 궁리했구나. 마달소의 선동에 대행수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곧이어 무자비한 명령이 떨어졌다. 저 발칙한 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다시는 딴 맘을 먹지 못하도록 뼈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칠성은 억울함에 피를 토할 것 같았으나 건장한 사내들에게 제압당해 형틀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이라도 치고 싶었으나 마달소가 자신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속삭이는 소리에 몸이 굳어버렸다. 쥐새끼야, 밤길 조심하라고 했지. 주제를 알고 찌그러져 있었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것을. 마우쳐라. 집행관의 신호와 함께 물풀의 나무 곤장이 허공을 가르고 칠성의 엉덩이 위로 내리꽂혔다. 딱. 살이 터지는 파열음과 함께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다. 으윽. 칠성은 이새로 신음을 삼키며 눈을 부릅떴다. 고통은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살을 지지는 듯했으나 기이하게도 칠성의 머릿속은 더욱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엉덩이 왼쪽 근육 파열 강도는 중종 또다시 곤장이 날라들었다. 둘. 척추 꼬리뼈 타격 충격이 뇌까지 전달됨. 셋. 피가 흐르기 시작함. 출혈량 약 닷홉. 칠성은 고통에 굴복하여 정신을 놓는 순간 정말로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는 이 끔찍한 고통을 숫자로 분석하고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이 육체의 고통에 잡아먹히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저 교활한 마달소와 진실을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세상에 대한 처절한 오기이자 복수의 다짐이었다. 한 대, 두 대 곤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칠성의 입술은 터져 피범벅이 되었고 의식은 혼미해져 갔지만 그의 눈동자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마달소를 노려보고 있었다. 20대가 넘어가자 칠성의 엉덩이는 피와 살점이 엉겨붙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구경하던 짐꾼들조차 고개를 돌릴 만큼 처참한 광경이었다. 그만 이러다 애 잡겠다. 내다 버려라. 대행수가 혀를 차며 손을 휘저었다. 칠성은 짐짝처럼 거적에 말려 상단 빗문 밖 개청가에 버려졌다. 흙탕물 속에 처박힌 채 칠성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열이 펄펄 끓어올랐다. 지나가던 개조차 거들떠보지 않을 비참한 몰골이었으나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진흙바닥을 움켜쥐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훔치지 않았어. 내 계산에는 오차란 없다. 칠성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맞은 매 횟수를 흘린 피의 양을, 그리고 마달소가 짓고 있던 그 비열한 승리의 미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의 장부에 새겨 넣었다. 이 빚은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자까지 쳐서 천배 만배로 돌려주리라. 밤새 내린 찬 이슬을 맞으며 칠성은 사경을 헤매다 새벽녘에야 간신히 눈을 떴다. 상단에서 쫓겨난 그는 이제 갈 곳 없는 신세였다. 굶주림과 고통이 그를 덮쳤으나 역설적이게도 칠성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아져 있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장터로 향했다. 상단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으나 장터 바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존재했다. 칠성은 사람들이 버린 썩은 채소와 생선 대가리를 주워 먹으며 연명했지만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마달소가 빼돌린 물건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상단의 자금 흐름에 어떤 구멍이 생기고 있는지, 그는 거지가 되어 장터 바닥을 기어다니면서도 살아있는 장부가 되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거지라 손가락질했으나 칠성은 그들의 비웃음을 자양분 삼아 버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를 내려주었다. 송상 최대의 위기라 불릴 만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상단 창고 깊숙한 곳에서 장마철 습기를 머금은 수천 근의 인삼이 소리 없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만하고 나태한 상단의 간부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오직 바닥을 기는 칠성의 코끝에는 그 미세한 부패의 냄새가 감지되고 있었다. 지루한 장마가 끝난 마포나루에는 끈적거리는 습기와 함께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송상 도방의 거대한 약자에 창고 주변으로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곰팡이가 핀 냄새가 아니었다. 수만 금의 돈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상인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파산의 악취였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내 피 같은 돈이, 내 목숨 같은 인삼이 다 썩어버렸구나. 대행수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창고 밖까지 흘러나왔다. 창고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빗물이 새어들어와 흥건한 바닥 위로 조선팔도에서 가장 귀하다는 수삼 슈이센들이 거무튀튀하게 변색되어 물컹거리고 있었다. 통풍을 소홀히 한 탓에 습기를 머금은 삶들이 일제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마달소는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었는데 창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두려워 안색이 흑빛이 되어 있었다. 대행수는 썩은 인삼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다 끝났다. 이 많은 것을 다 어찌한단 말이냐. 당장 오늘 밤 남들 눈에 띄기 전에 배에 실어 강 한가운데에 버려라. 소문이 나면 우리 송상의 신용은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짐꾼들이 코를 막고 썩은 인삼 가마니를 나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침통한 표정으로 작업을 서두르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절뚝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짐꾼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멈추시오. 그 귀한 것을 어찌 강물에 버린단 말이오. 짐꾼들이 웅성거리며 횃불을 비추자 그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거짓골을 한 칠성이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누더기였으나 그의 눈빛만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대행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앞으로 나섰다. 너는 일전에 도둑질을 하다 쫓겨난 그놈 아니더냐. 내 놈이 감히 어디라고 또다시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여봐라.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달려들려 하자 칠성은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대행수 어른 소인이 비록 천한 놈이나 셈에는 밝습니다. 지금 저 강물에 버리려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황금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 썩어가는 인삼을 살려내어 상단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대행수는 코웃음을 쳤다. 이미 속이 물러 터지고 곰팡이가 핀 것을 어찌 살린단 말이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지 썩 물러가라. 그러나 칠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을 이었다. 수삼이 썩는 것은 수분 때문입니다. 지금 겉이 무르고 색이 변했으나 아직 심지까지 썩은 것은 18중 이 할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찌고 말려 가공한다면 썩은 부위는 도려내고 약성은 더 단단히 응축시킬 수 있습니다. 버리면 영유은 양이요 처리 비용이 100냥 들겠지만 되살려 팔면 못해도 1000냥은 건질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1000냥을 벌 기회를 강물에 처박으려 하십니까? 칠성의 말은 거침이 없었고 그 논리에는 빈틈이 없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숫자가 나오자 대행수의 눈이 흔들렸다. 상인에게 손해란 죽음과도 같은 것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대행수는 칠성의 광기 어린 확신에 묘하게 압도되었다. 내 놈 말이 사실이라면 내 너를 믿고 맡겨보겠다. 허나 만약 실패하여 상단의 웃음거리가 된다면 그때는 내 놈 목을 저 인삼과 함께 강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날부터 송상 도방의 뒷마당에는 거대한 가마솥들이 걸리고 밤낮 없이 장작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칠성은 마치 전장에 나선 장수처럼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짐꾼이 아니라 불과 물을 다루는 연금술사였다. 불을 덧대시오 지금 온도는 부족하오 시루에 삼을 안칠 때 뿌리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하시오. 칠성은 잠 한숨 자지 않고 가마솥 앞을 지켰다. 그는 단순히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래시계를 뒤집으며 찌는 시간을 정확히 계량했고 솥뚜껑 위로 올라오는 김의 색깔과 냄새를 맡으며 불 조절을 지시했다. 수삼백근의 물 5말 불은 2시즌, 겉껍질이 붉게 변하고 속살이 투명해질 때까지. 칠성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수식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마달소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흥 썩은 인삼을 쪄봤자 찐 썩은 인삼이지 별 수 있겠나. 제 놈이 제 무덤을 파는구나. 그러나 칠성은 주변의 수군거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썩어 문드러진 부위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남은 몸통을 증기로 쪄내며 인삼의 성질 자체를 바꾸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건조가 아니라 인삼의 영혼을 바꾸는 환골탈태의 과정이었다. 사흘, 밤낮의 고군분투 끝에 드디어 가마솥 뚜껑이 열렸다. 자욱한 수증기가 걷히자 그 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힘얼겋고 물컹거리던 수삼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붉은 빛이 감도는 단단하고 윤기나는 인삼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찌고 말리는 과정 증포를 통해 색이 붉게 변한 홍삼 홍센이었다. 물론 최상품 홍삼에 비할 바는 아니었으나 썩어 버려질 뻔했던 쓰레기가 당당한 약재로 부활한 것이었다. 대행수는 떨리는 손으로 홍삼 하나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썩은 내는 사라지고 깊고 진한 인삼 특유의 향이 코끝을 맴돌았다. 허허, 세상에 이것이 정녕 그 썩은 삼이란 말이냐. 대행수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팔로였다. 양반들은 색이 붉고 모양이 투박한 이 정체불명의 인삼을 하급품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창고에는 다시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마달소는 그럼 그렇지 저 흉물스러운 것을 누가 사겠느냐며 칠성을 조롱했다. 위기의 순간 칠성은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대행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대행수 어른 이 물건을 양반들에게 팔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칠애를 중시하여 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것을 잘게 썰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먹을 수 있게 절편으로 만들고 가격을 대폭 낮추어 중인들과 장사치 그리고 여유 있는 평민들에게 파십시오. 그들은 비싼 백삼은 못 먹어도 몸에 좋고 값싼 이 붉은 사물은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칠성의 전략은 적중했다. 그는 장터 한복판에 좌판을 벌이고 직접 붉은 사물 달인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음하게 했다. 자, 드셔보시오. 양반님들만 드시던 산삼. 아니 인삼이요색이 붉은 것은 약효가 넘쳐 흘러 그런 것이니 한번 먹으면 힘이 불끈 솟소. 칠성의 구수한 입담과 저렴한 가격은 장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보약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바닥에 퍼져나갔고 파리만 날리던 좌판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자 거만하던 양반들조차 하인들을 시켜 몰래 사갈 정도였다. 창고에 쌓여있던 악성 재고는 순식간에 동이 났고 송상은 파산은커녕 전례 없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되었다. 장부를 마감하던 날 대행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파나를 튕기며 고개를 저었다. 허허허, 이것은 기적이다. 기적이야. 대행수는 장부를 덮고 칠성을 불렀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칠성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으나 이제는 그 안에 자신감이 차올라 있었다. 대행수는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 너를 몰라보고 하마터면 큰 인재를 잃을 뻔했구나. 오늘부터 너는 짐꾼이 아니다. 내 옆에서 장부를 관리하고 상단의 대소사를 논하는 서기로 임명한다. 주변에 도열해 있던 상단의 식솔들이 일제히 칠성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중에는 사색이 된 마달소도 끼어 있었다. 칠성은 마달소와 시선이 마주치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등골이 서늘할 만큼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서기가 된 칠성은 물 만난 고기처럼 상단의 업무를 장악해 나갔다. 그는 단순히 장부만 적는 것이 아니었다. 복잡한 셈법을 도입하여 물류의 동선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어 칼질했다. 칠성의 손을 거치면 적자였던 거래가 흑자로 돌아섰다. 상단 내에서 칠성의 위상은 날로 높아졌고 사람들은 그를 주판 귀신이라 부르며 경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칠성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달소는 비록 쥐 죽은 듯 지내고 있었으나 그 뒤에는 더 거대한 배후가 도사리고 있음을 칠성의 직감은 경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청나라와의 국경 무역이 활발해지던 어느 날 조선 상권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만상 의주상인 과 결탁한 청나라 상인들로부터 밀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송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칠성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숫자를 이용한 치명적인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칠성은 조선 최고의 거상들이 모인 그 살벌한 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진정한 승부를 펼쳐야만 했다. 2000냥이요 청국비단 5000피를 넘기는 대가로 즉시 은자, 인지 2000냥을 송상에 지불하겠소. 단 결제는 우리 만상 완상이 보증하는 청국 어음으로 하되 환율은 오늘 시세를 따르기로 합시다. 의주에서 내려온 거상 만상 대행수의 호탕한 제안이 송상 도방의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탁자 위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응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윤기가 흐르는 청국산 비단 견본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송상 대행수와 원로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조선팔도 어디를 뒤져봐도 이토록 파격적인 조건은 없었다.
헐값에 비단을 들여와 비싸게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송상이 조선 상권을 독점할 수 있는 황금 동아줄처럼 보였다. 구석에 앉아있던 마달소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다. 대행수 어른, 뭘 망설이십니까? 청국거상 왕 서방님이 특별히 우리 송상을 믿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우리는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마달소의 부추김에 송상 대행수는 떨리는 손으로 옥도장을 꺼내 들었다. 묵직한 침묵 속에서 도장이 계약서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 잠깐 하는 외침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칠성이 서 있었다. 이제는 제법 번듯한 도포를 갖춰 입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했다. 칠성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탁자 위에 쌓인 은고의 하나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창저 하고 내던졌다. 은괴가 구르며 내는 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나 칠성의 표정은 싸늘했다. 이 거래는 사기입니다. 도장을 찍으시는 순간 송상은 껍데기만 남고 공중분해 될 것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만상 대행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내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망발이냐. 송상은 겨우 졌네. 나는 어린 놈이 상단 대소사를 쥐고 흔든단 말이냐. 마달소 역시 삿대질을 하며 거들었다. 대행수 어른 저놈이 미쳤나 봅니다. 제공을 세우려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꼴을 더는 못 보겠습니다. 그러나 송상 대행수는 멈칫하며 도장을 거두었다. 지난번 인삼 사건 이후 칠성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게 된 터였다. 칠성아 사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은자들은 모두 진품이 아니더냐. 칠성은 주눅들지 않고 만상 대행수와 그 뒤에 앉아있는 청국 상인왕 서방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은자는 진품이 맞습니다. 허나 문제는 계약서에 적힌 오늘 시세라는 문구와 청국 어음에 있습니다. 칠성은 붓을 들어 종이에 숫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금 청국에서는 은값이 폭락하고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은 은값이 금값입니다. 헌데 저들은 은자 2,000냥을 준다고 해놓고 실제 계약서 귀퉁이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청국 화폐인 고평은 듀핑인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가 받을 돈은 은자 2,000냥이 아니라 기껏해야 700냥 남짓입니다. 비단값 5,000 피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결국 송상은 위약금을 물어내고 창고와 땅 문서까지 저들에게 넘겨줘야 할 판입니다. 칠성의 명쾌예미한 해설에 송상 원로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만상 대행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곧이어 뻔뻔하게 웃어젖혔다. 허허, 셈이 좀 빠르다고 거들먹거리는구나. 환율이란 변하는 법. 그것은 상인의 기본 위험 부담이 아니더냐. 내 놈이 억지를 부려 귀한 거래를 망치려 드는구나. 그때 침묵을 지키던 청국 상인왕 서방이 부채를 탁 접으며 일어섰다. 그는 조선말이 유창했다. 좋소. 송상의 젊은 서기가 숫자에 능통하다 들었소. 그렇다면 내 제안을 하나 하지. 지금 여기서 나와 산술 과거 상아지나 주판으로 하는 계산 대결을 벌여 네가 이긴다면 내가 이 거래 조건을 송상에게 유리하게 전면 수정하겠소. 허나 네가 진다면 송상은 군말 없이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내 놈의 혀를 잘라 내 앞에 바쳐야 할 것이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왕 서방은 청국 황실의 재정을 관리하던 호부 출신으로 살아있는 주판이라 불리는 계산의 달인이었다. 송상 사람들은 모두 말렸으나 칠성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단체가 이기면 저 사기 계약서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배신자의 목도
함께 내어주십시오. 칠성의 시선이 마달소를 스치고 지나갔다. 마달소는 흠칫 놀라며 침을 꿀꺽 삼켰다. 해결의 방식은 간단했다. 만상치기 제시한 복잡한 무역장부 10년치를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결산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장부의 두께는 베개 높이만큼 두꺼웠고 안에는 깨알 같은 숫자들이 암호처럼 빼곡했다. 시작. 신호와 함께 왕서방은 황금으로 만든 주판을 꺼내 현란하게 튕기기 시작했다. 타다닥 탁탁탁 주판알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그의 손놀림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고 여유만만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다. 반면 칠성은 주판을 들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장부를 한 장씩 넘길 뿐이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아니, 주판도 없이 암산으로 하겠다는 건가? 저 많은 숫자를 포기한 게지. 상대는 천하의 왕 서방인데. 그러나 칠성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숫자를 하나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었다. 숫자들의 흐름을 읽고 패턴을 파악하여 덩어리째 계산하고 있었다. 쌀가마니를 세던 직관인삼의 수분을 계산하던 치밀함이 융합되어 그의 뇌는 주판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하고 있었다. 식은땀이 칠성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장부를 넘기는 손가락 끝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왕서방의 주판 소리가 점점 빨라지며 압박해왔다. 하지만 칠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장부 속에 숨겨진 미세한 조작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여기서 100냥이 비고 저기서 환율을 조작해 500냥을 불렸구나. 3년 전 9월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의 합이 맞지 않는다. 칠성의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시간은 흘러 모래시계의 모래가 거의 다 떨어져 갈 무렵 왕서방이 끝 하고 외치며 주판을 탁 내려놓았다. 총합은 은자 15만 3275 냥이요. 좌중이 탄성을 질렀다. 그 방대한 양을 불과 반 시즌 1시간 만에 계산해낸 신기에 가까운 솜씨였다. 만상대행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칠성을 비웃었다. 어떠냐? 번거리처럼 입만 뻥끗거리지 말고 썩 혀를 내밀어라. 그 순간 칠성이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틀렸소. 칠성의 한마디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왕서방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라, 내 계산이 틀렸다고. 칠성은 붓을 들어 종이에 숫자를 적었다. 정답은 은자 15만 3275냥이 아니라 14만 8530냥이요. 그리고 칠성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붓끝으로 장부의 한 페이지를 정확히 찔렀다. 왕서방, 당신은 계산을 틀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틀린 척 장부를 조작했소. 5년 전 장부 여기를 보시오. 송상에서 나간 물품 대금 중 비단 700필 값이 이중으로 장부에 기입되어 있어. 한 번은 정식 거래로, 또 한 번은 접대비 명목으로 위장되어 빠져나갔어.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바로... 칠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마달소를 가리켰다. 저자 마달소의 차명 계좌요. 경악한 송상 대행수와 원로들이 장부를 확인했다. 칠성의 지적은 정확했다. 깨알 같은 글씨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이중 장부의 흔적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었다. 왕서방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애초에 조작된 장부를 바탕으로 계산했기에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칠성은 단순히 계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계산 과정에서 부정의 연결고리까지 찾아낸 것이었다. 이럴 수가. 왕서방은 주판을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패배를 인정한 것이었다. 송상대행수의 분노가 폭발했다. 마달소 내 이놈 상단의 녹을 먹으면서
감히 외부와 결탁하여 상단을 등쳐먹어 여봐라. 당장 저놈과 사기꾼들을 포박하여 관하로 넘겨라. 순식간에 건장한 짐꾼들이 들이닥쳐 마달소와 만상 일행을 제압했다. 마달소는 대행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대행수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칠성은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내 탐욕이 장부에 남긴 그 숫자들이 바로 내 죄를 증명하는 증거다. 죄값은 네가 훔쳐간 은자 무게만큼 무거울 것이다. 칠성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마달소는 질질 끌려나가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으나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과거 억울하게 매를 맞고 쫓겨나던 비 오는 날 밤의 기억이 짐꾼들의 조롱과 멸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소란이 정리되고 밤이 깊었다. 칠성은 홀로 텅 빈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포 나루에 강물 위로 둥근 달이 떠올라 은비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왕서방의 황금 주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기면 무엇하나. 결국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요물이거늘. 칠성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 칼과 같음을 깨달았다. 잘 쓰면 세상을 구하지만 잘못 쓰면 자신과 남을 베는 흉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그는 그 칼로 적을 베었으나 그 과정에서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을 너무나 많이 보아버렸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대행수였다. 그는 술병을 들고 들어와 칠성의 앞에 놓았다. 내 덕분에 상단을 지켰다. 조선 상업의 명운이 내 손끝에서 지켜졌구나. 내 너에게 약속하마. 앞으로 송상의 모든 자금 운용 정원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뜻대로 큰 그림을 그려보거라.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천한 짐꾼 출신이 조선 최대 상단의 대행수 다음 가는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칠성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대행수 어른 저는 송상의 재물만 불리는 장사치는 되지 않으렵니다. 칠성은 붓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큰 원을 그렸다. 돈은 물처럼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고이면 썩고 마달소 같은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번 돈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싶습니다. 칠성의 눈빛은 이제 복수를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처럼 재능은 있으나 가난하고 천하다는 이유로 짓밟히는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를 모른다고 셈이 느리다고 매맞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칠성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산이 서 있었다. 그것은 금과 은을 세는 셈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셈법이었다. 이제 칠성은 상단의 보호막을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여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의상이샹의 전설을 쓸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한양의 운종가 종로 뒷골목은 여전히 사람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러나 그 열기의 중심은 더 이상 술판이나 노름판이 아니었으니 바로 칠성실업학교 시의 객지어라 쓰인 투박한 현판이 걸린 기와집이었다. 37은 21, 47은 28살. 한 가마니가 닷 양이면 10가마니는 50양이오. 거기서 운송비 2푼을 제하면 담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공자왈, 맹자왈 하는 고리타분한 글 읽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숫자들의 합창이었다. 교실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벗을 입은 천민의 자식부터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들까지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다. 그들의 눈망울은 밤하늘의 별처럼 총총히 빛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뒷짐을 지고 거니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선팔도 상권을 천하통일하고 상단의 전설이라 불리게 된 대행수 칠성이었다. 그는 비단옷 대신 활동하기 편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당상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묵직하고 깊이가 있었다. 칠성은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털어 오갈 때 없는 아이들을 거두고 그들에게 글자 대신 셈법과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진정한 스승이 되어 있었다. 칠성이 이룬 업적은 실로 대단했다. 송상의 대행수 자리에 오른 그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관습을 모두 혁파했다. 양반들에게만 굽실거리던 상단의 문턱을 낮추어 평민과 천민들도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했으며 신용을 상업의 제1원칙으로 삼아 물건의 품질을 속이거나 폭리를 취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단에서 영구 제명시켰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면 그는 쌀창고를 활짝 열어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곡식을 풀었다. 주변의 상인들이 그러다 망한다며 뜯어 말렸지만 칠성은 백성이 있어야 장사도 있는 법 사람을 잃으면 돈도 잃는다며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놀랍게도 그의 진심은 통했다. 백성들은 칠성의 상단을 활인 후월엔 상단이라 부르며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고 송상은 조선을 넘어 청나라와 외국까지 명성을 떨치는 거대 상단으로 성장했다. 돈은 쫓을수록 도망가지만 사람을 섬기면 제 발로 굴러 들어온다는 칠성의 철학이 증명된 셈이었다. 이제 그의 곳간에는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으나 칠성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향에 두고 온 낡은 기억 자신을 천치라 내쫓았던 그 서당의 풍경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칠성은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났다. 수행원도 없이 보찜 하나 달랑 메고 떠나는 소박한 행차였다. 10여 년 만에 밟는 고향 가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는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길가의 핀 코스모스는 바람에 한들거리며 나그네를 반겼다. 칠성의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무거웠다. 금이 환향, 진이 환상이라 했던가.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기쁨도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진 상처가 다시금 욱신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익숙한 흙냄새와 밥 짓는 연기가 칠성의 코를 자극했다. 빨래터의 아낙네들과 나무 그늘 아래 노인들은 낯선 사내의 등장에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으나 그 누구도 저 위풍당당한 사내가 과거 코를 훌쩍이며 쫓겨난 꼴찌 칠성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칠성은 옛집을 지나쳐 곧장 마을 뒷산 아래 자리 잡은 서당으로 향했다. 다 쓰러져가는 살인문과 잡초가 무성한 마당 칠성이 기억하던 그곳은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쇠락해 있었다. 하늘 천따지, 거물현 누르황. 서당 안에서는 여전히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예전처럼 낭랑하고 힘찬 소리가 아니었다. 쉰 목소리에 노인과 서너 명의 아이들이 힘겹게 글자를 읊조리고 있을 뿐이었다. 칠성은 조용히 마루 끝에 걸터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10년 전 지옥 같았던 그 소리가 이제는 묘하게도 애잔하게 들려왔다. 잠시 후 인기척을 느꼈는지 방문이 드르륵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훈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진 그는 마루에 앉은 칠성을 알아보지 못한 채 껌벅거리는 눈으로 물었다. 뉘시오 길을 잃은 게요.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다. 스승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10여 년 전 천자문도 못 된다고 회초리를 맞고 쫓겨난 칠성입니다.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칠성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칠성이라고
그 코 흘리게 칠성이 네가 정령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냐. 훈장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에 가까웠다. 마을에서 가장 미련한 놈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이토록 번듯한 장부가 되어 돌아왔으니 그럴 만도 했다. 칠성은 훈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예 스승님, 죽지 않고 살아서 제 밥벌이는 하는 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훈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칠성의 옷매무새와 얼굴을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들었다. 한양에 큰 부자가 났는데 그 이름이 칠성이라 하기에 설마 했다. 허나 네가 정말 그 전설의 거상이란 말이냐. 천자문 한 글자도 못 외우던 네가. 훈장의 말에는 여전히 칠성의 과거에 대한 편견이 묻어 있었다. 칠성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훈장 앞에 놓았다. 그것은 성현의 말씀이 적힌 경전이 아니었다. 칠성이 직접 집필한 상업산술서 샹예 선슈슈였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공자님의 말씀은 잘 모릅니다. 허나 세상에는 글자로 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된 길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 굶주린 배를 채웠고 남을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깨우친 저만의 천자문입니다. 훈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다. 책장을 넘기자 난해한 한자 대신 알기 쉬운 그림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쌀을 셈하는 법, 이자를 계산하는 법, 장부를 정리하는 법. 그것은 뜬구름 잡는 도리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생존의 지혜였다. 훈장은 책을 덮고 칠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내가 틀렸구나. 나는 네가 머리가 나쁜 아이라 생각하여 매질하고 쫓아냈거늘 너는 그 머리로 세상을 품었구나. 글자만 아는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어. 훈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평생을 글 공부만이 최고라 믿어왔던 늙은 선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자 동시에 제자의 성공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화해의 순간이었다. 칠성은 훈장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때 저를 매몰차게 내치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부모님 등골이나 빼먹는 칠푼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스승님의 매질이 저를 세상 밖으로 내보낸 등 떠밈이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스승과 함께 탁주 한 사발을 기울였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오갔다. 칠성은 마을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개축하고 글 공부뿐만 아니라 산술과 실용학문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막대한 후원금을 내놓았다. 스승님, 세상의 모든 풀잎에는 저마다 맺히는 이슬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떤 풀은 약초가 되고 어떤 풀은 독초가 되지만 쓸모없는 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못 읽는다 하여 싹을 자르지 마시고 그 아이가 가진 다른 재능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물기를 터주십시오. 칠성의 당부에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다음날 아침 칠성은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다시 한양으로 떠났다. 그의 등 뒤로 칠성아 고맙다. 우리 칠성이가 최고다 하는 함성이 메아리 쳤다. 과거의 조롱이 찬사로 바뀌는 순간 칠성은 비로소 가슴속의 멍울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돌아오는 길 어느덧 해가 저물어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올랐다. 칠성은 강가의 말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북두칠성 7개의 별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서당의 꼴찌에서 장터의 짐꾼으로 다시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그 험난했던 여정은 단순히 불을 쌓는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긴 투쟁의 기록이었다.
칠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주판알 하나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닳고 닳아 반들거리는 그 작은 나무 알 속에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인생은 덧셈과 뺄셈의 연속이지. 시련은 빼고, 배움은 더하고, 나눔은 곱하고, 욕심은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상인의 셈법이 아니겠는가. 칠성은 주판알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다. 강물 위로 비친 그의 그림자가 밤하늘의 별과 어우러져 거대한 산처럼 일렁겼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으나 칠성은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단단히 대지를 딛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